자, 주일 설교는 아직도 제목을 못 정했는데요. 음, 이 얘기를 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대폭락을 했죠.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회복기회를 예전부터 공격했던 분들이 또 욕을 또 엄청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그 강의를 했지만 참 이게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음, 혹시 회복교회 그리고 저를 비난하는 분들 중에 빅쇼트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인사이드 잡은 투빅 투페일은 화폐 전쟁은요. 2019년 부의 대절벽은 미국이 파산하는 날은 화폐 트라우마는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를 읽어보셨나요? 돈의 대폭락이란 책은 빚으로 지은 집이란 책은 애프터쇼크는 달러의 몰락은 뭘 보셨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열거한 것 중에 영화든 책이든 한 권이라도 보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가격은요, 여러분 비트코인 시총이 얼마 안 돼요. 헤지펀드, 글로벌 헤지펀드 하나가 굴리는 자산보다도 비트코인 시총이 낮아요. 진짜 조족지혈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 그러면 이 시총은요, 사실 글로벌 헤지펀드 두세 개만 뭉쳐서 비트코인을 사재기 해도요, 400이 뭡니까? 2000이 그냥 넘어갑니다. 금융시장은 그런 겁니다. 가격은 그런 겁니다. 가격 따위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을 구성하는 그 메커니즘, 시스템, 그걸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복기회 비트코인을 한다고, 비트코인이 지금 대폭락을 해도 끝났다고 말하면서 저를 욕하는 분들은 지금 가격 따위 하나만 갖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거 돌리려면요, 헤지펀드들이 돌리려면요, 이거 일주일이면 2천 넘어가요. 맘먹고 사재기 하면 걔네가.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건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무슨 암호화폐를 하냐 이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괜히 김 전사가 비트코인을 소개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을 망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참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어, 여러분 빅쇼트라는 거 한번 꼭 보세요. 거기에 보면 빅쇼트와 인사이드 잡 그거는 영화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 뭐 MBS
뭐 CDO, 합성 CDO, CDS, 합성 뭐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합성 CDO가 뭔지 이렇게 보셔서 해석하시고 보시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스템은요.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요. 이거는 완전 사기예요. 완전 사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증명을 해드렸지만 어제 강의 때 영화 두 편을 보면서 제가 그걸 해석하면서 증명을 해드렸거든요. 우리 JK 회원들에게. CDO라는 쓰레기 상품,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신용이 없는 사람들. 그때 대출이 여러 번 설명했었죠. 닌자 대출이라고. No income, no asset, no job.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에게 집 산다고 하면 그냥 대출을 했어요. 심지어 소득난을 비워놔도 대출을 해줬고요. 더 웃긴 것은 자기가 키우는 개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대출이 승인이 났었어요. 그런 걸로 집들을 샀어요. 그 빅소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실화인데 실화를 근거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스트립걸. 스트립걸이 집을 5채씩 갖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버블이죠, 버블. 어쨌든 그런 걸로 만들어진 그런 대출로 만들어진 자산을 묶어서 CDO라는 것을 구성을 한 겁니다.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근데 그것들이 트리플 A를 받았어요. 미 국채처럼 인정을 받았어요. 걔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채권이 트리플 A를 받았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국 증권거래소인 SEC 지금 비트코인 하락에 보면 SEC가 비트코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규제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 애들이냐면요. 증권거래소 애들이 무슨 일을 하는 애들이냐면요. SEC가 무슨 짓을 했냐면 개의 이름으로 자기가 키우는 동물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에 트리플 A를 주는 것을 묵인하고 용인하고 허용하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요, 죄송하지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미국 증권거래소예요. SEC예요. 근데 걔네들이 서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규제한다고요? 암호화폐를 규제한다고요? 레먼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베어스턴스, 컨트리와이드 걔네들이 말씀드린 대로 닌자 대출로 일어난 그 쓰레기를 각, 각국의 전 세계 연기금에 팔고 보험회사에 팔고 그리고 서민들에게 팔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CDS라고 있어. CDS. CDS가 뭐냐면 보험입니다.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해가지고 CDO라는 상품이 파괴되면 그게 파괴되면 CDS를 산 사람은요 큰 돈을 벌어요.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드만삭스, 컨트리와이드,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터스 걔네들이요 CDO를 팔고요. 그리고 그 CDO가 무너질 걸 알고 CDS를 또 많이 샀어요. 그럼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터스 무너졌잖아. CDS 샀다며. 예.
그 CDS는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판매를 할 수,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다가. 그래서 미리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져와서요, 이사회, 그리고 CEO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파산시켰어요, 회사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을 전 세계를 고통으로 밀어넣은 2008년 서브프라임을 만든 그 원형들이요, 쓰레기로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자기네들은 CDS를 사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빠져나가고요. 회사는 파산시키고 이 일들을 미국 증권거래소 SEC가 묵인했어요.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몰라서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이 서브프라임을 경고하는 그 책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무너지기 전에. 그리고 보고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그것을 감독하지 않았어요. 그게 감독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세금으로 있는 곳인데. 완전 사기였어요. 완전 사기. 미국 투자은행, 그리고 신용평가사, S&P, 뭐 피치, 무디스 다 미국에 있죠. 그리고 증권거래소 SEC 이 세 개의 그룹이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을 만든 거예요.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어요. 한 번도 있던 적이 없던 전 세계가 빚더미에 올라 있는 유럽은 피그즈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미국에서는 집을 잃은 사람만 600만 명이고요. 일자리 잃은 사람이 900만 명이고요. 미국 인구가 2억 2천 정도 되는데 완전 쑥대밭이었어요. 그걸 얘네가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2008년에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봐라,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되지 않냐? 이걸 이제 막아야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왜 제가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이 나오고 나서 오바마가 등극을 했는데 오바마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월가의 탐욕 때문입니다. 저 월가를 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내가 저 월가를 다 개혁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민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웃기는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각을 그리고 행정부를 뭘로 다 채웠냐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위기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을 그대로 다 갖다 앉혔어요. 오바마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럼프 역시 여러분 아메리카 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공약 중에 하나는 자기도 월가를 개혁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도 월가를 개혁하겠다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트럼프 시대에 역시 월가에 있던 중심이 됐던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위기를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이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위기의 주동자들이 오바마 행정부 때도 트럼프 행정부 때도 여전히 걔네가 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아세요? 아시고 회복교를 비난하셔야죠. 아시고.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에요? 모르셨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거 하나만 보고, 아, 김준수가 열어 죽이는 거야.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 이 시대 금융 시스템은 사기예요. 음모론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음모론이죠? 이건 팩트인데. 진짜 이 시스템이 계속 이게 정상화 돌아가려면요. 2008년 서브프라임을 만든 사람들을 다 쳐내야죠. 다 구속시키고 완전 개혁을 해야죠. 여러분, 미국은요, 월스트리트 행정부라고 불리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행정부. 미국 의원들은 다 누구의 돈을 받아서 의원이 되냐면요. 월가의 자금을 받아서,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인이 돼요. 국회가 입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월가의 돈을 받아서 상원 의원이 되고 하원 의원이 된다니까요. 그 중에 월가에 반하는 발언을 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국회의원에서 잘려버립니다. 실제 그런 역사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는 그 누구도 정말 개 중에는 진짜 국회의원들이 없지 않겠죠. 근데 굉장히 소수고요. 그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서 월가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하면요. 그들은 잘립니다. 어떻게 잘려나가지도 모르고 잘려나갑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청문회에서 닥달하는 것 같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쇼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쇼예요. 그러나 중심에는요, 월가의 중심을 흔들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만몬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의 경제는 지금 미국이 연준이 추락펴락하고 있어요. 사기업이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냥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 기만적이고 사기가 판을 치는 이 경제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서민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저한테. 김전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십시오 그랬죠. 끊임없이 물어보셨잖아요. 기도하는 거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때는 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저를 또 비난했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저보고.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제가 아는 선에서 구체적인 방법은 암호화폐였어요. 왜? 암호화폐는 CDS니까 일종의. 지금 현재 신용화폐 시장이 사기로 그리고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진짜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추적했고 실제 그에 대한 글을 써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걸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박사가 모기지 채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수천 개의 대출을 다 점검해서 아 이건 쓰레기다 라고 해서 전 재산을 다 걸어서 나중에 그 사이버 펀드가 468%인가요? 489%인가요? 엄청난 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유익이 사라진 것처럼 저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아니 이 신용화폐 시장이 어떻게 어떤 결함을 갖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붕괴돼 가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이 신용화폐 시장을 해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저는 암호화폐에 들어온 거예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하면 돈을 벌겠다, 떼돈을 벌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한 것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꼬셔서 돈 벌려고, 그게 말이라고, 그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지금 떠돌아다니는 글을 캡처해가지고, 제가 그러지 않겠지만, 그 나쁜 사람 같으면 그 명예훼손을 고소합니다. 그 목사님 고소당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보세요. 적어도 빅쇼트 정도는 보시고요. 인사이드 잡 정도는 보세요. 그 정도는 보세요. 그 두 개만 봐도요.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원흉들, 그들이 단 한 사람도 그들이 어, 죄를 받지 않았다는 거. 전 세계를 궁지로 몰아넣고도 그들은 조금의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또 다른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주택이었잖아요. 지금 자동차, 학자금, 이런 것 중에서 또 서브프라임을 만들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미국이 돈을 살포했죠. 수조 달러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걸 비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한 번도 인류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풀어서 금융 경제를 막겠다는 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고려대 김동훈 교수는 말하기를 그렇게 돈이 풀려서 했던 그것들이 자산 이펙트 효과,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 돌지 않고 그냥 내 자산이 오르니까 올랐다라는 심적인 안정감만 주어서 그냥 산소호흡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산소호흡기 껴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걸 이제 테이퍼링, 돈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연준이 돈을 찍어서 전 세계에 뿌렸죠. 금융위기 막는다고. 여러분 그 돈이 전자화폐예요. 그 돈이 전자화폐예요. 미국이 그 수조 달러를 다 종이로 찍어서 현찰로 해서 뿌렸는지 아십니까? 그냥 컴퓨터에다 숫자만 넣었어요. 실제로 찍혀진 윤전기로 찍은 돈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전자화폐에다가 암호만 걸면요 그게 암호화폐예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이미 전자화폐, 암호화폐를 쓰고 계세요. 저를 비난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성경헌금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도들이 그 봉투에서 담아서 넣은 것도 있지만, 선교 계좌도 거기서도 받으시죠. 그들이 숫자로 넣은 거예요. 단지 현금과 1대1로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미 전자화폐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암호화폐를 못 잡아먹어서
유혹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화폐일 뿐인데. 물론 그게 나중에 짐승의 표로 바뀌겠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짐승의 표로 바뀌는 원흉은 컴퓨터예요. 아무리 암호화폐도 컴퓨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기본 토양은요, 컴퓨터예요. 짐승의 표가 싫으면 컴퓨터를 없애버려야죠, 컴퓨터를. 왜 그렇게 암호화폐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돈이 바뀌는 건데, 돈이. 돈의 형태가 바뀌는 건데. 그러면 11월 30일 날 드디어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제가 2003년부터 경고했던 금리가 오르면 2013년, 2014년, 2015년 금리가 오르면 파국이 올 것이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중소기업 부채, 자영업 부채, 금리가 오르면 파국이 올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끊임없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빚을 내게 해서 금리가 오르지 않게 막았습니다. 한꺼번에 터질 겁니다. 내년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한국은행이 계속 기준금리를 따라 올린다. 제가 수년 동안 외쳤던, 경고했던 한국 금융 시스템의 마비가 본격적으로 올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교회는요, 암호화폐로 떼돈을 벌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년 전부터 경고했던 금리 인상 후에 한국 금융 시스템의 마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끊임없이 추적했어요. 끊임없이 경고해왔고요. 회복교회는 지금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파국 이후의 세상을 말입니다. 정말 제가 경고한 대로 자영업이 무너지고 가계부채가 무너지고 유일하게 남은 수출 반도체마저 무너지고 반도체죠. 제가 경고했었죠. 중국이 대량으로 덤핑 칠 거라고. 2019년부터 덤핑 친답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요즘. 반도체 호황 끝났다. 반도체마저 무너지면 더 이상 수출해서 이익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장률 낮아지고요. 한국에 제2의 IMF가 온다면 1998년도 IMF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단기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충격 쇼크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계 저축 23% 최고였죠. 전 세계 넘버원이었죠. 정부 괜찮았죠. 일부 기업들의 과다 차입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일시적인 마비가 왔었던 건데. 그리고 중국이 일어나면서 환율 올라가서 환차 이익 얻어가면서 서민들은 얻어 터져가면서 기업 살려놨잖아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기업 부채, 특히 한국인들의 고용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금리가 1%만 오르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고용률의 8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금리가 1% 오르면 한계 기업들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금리가 1%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금리가 1% 오르면 가게가 부담해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 비율은 얼마인지, 거치식 일시납이던 대출 형태가 이제 DSR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적인 메커니즘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작정 비난만 하는 여러분들, 목사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래도요, 회복교연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적어도 회복교회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요, 뭐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전문 서적을 탐독하고 있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경제 분석 보고서를 실제로 사서 그것을 탐독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으시죠. 11조를 받으시죠. 감사헌금을 받으시죠.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회복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주면서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사님들 지금 암호화폐 한다고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저를 욕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물 만난 듯이 그 수위를 높이고 계시는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회복교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죄거든요. 10월 30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올리고 나서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무너질지 지켜보십시오. 그때 아무런 준비도 안 한 목사님들,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세월을 허송한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그 성도 중에 자영업자가 있다면 그 자영업이 어떻게 무너질지, 어떤 위기가 올지, 중소기업을 다니는 성도가 있다면 몸담고 있는 그 회사가 어떤 위기가 올지, 금리가 오르면 비로소 아시게 될 겁니다.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시스템적으로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임계점은 금리 인상과 함께 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에 미국이 미친 척하고 금리를 또 올린다면 걔네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지금까지 금융위기, 전 세계 금융위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십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저금리로 가다가 미국이 금리를 지 혼자 나홀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위기가 옵니다. 석유 파동 때도 그랬습니다. 1990년, 19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저금리로 버블을 만들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 경제가 다운되고 또 그러다가 회복되다가 또 미국이 혼자 나홀로 금리 올리고 또 세계 다운되고 또 쭉 다시 회복해서 가다가 미국 혼자 금리 올리고 다른 나라 망하고. 이 메커니즘을 알고 계십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반복되는 역사에서 아무런 인사이트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역사를 연구했고, 경제, 금융의 붕괴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이런 패턴들이, 위기 붕괴의 역사가 재현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금리만 올리면 그것이 완성되어서 진짜 파국 수준으로,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 아니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사람들은요, 서민들은 이미 1997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버티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그리고 미국이 미친 척하고 옛날처럼, 과거처럼 아마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똑같이 금리를 나홀로 올려버리면, 개도국들,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중국, 한국, 아주 어려운, 혹독한 경제의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비트코인이 어쩌고 그러는데요. 가격이 어떻고, 김종사가 사기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금리가 오른 후에 한번 보시죠. 그때 한번 보시죠. 오늘 이상하게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 넋두리가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사람이니까 억울하기도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든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회복교는 사기를 치려고 성도들이 암호화폐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수년 전부터 경고했던 금리 이후에, 제가 책에도 썼죠. 마지막 외침에서 썼던 금리 이후에 한국 경제의 파국에서 조금이나마 저들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한 것이겠지요. 사기치려고, 돈 빼먹으려고. 그리 한 거 아닙니다. 바라기는 부디 여러분들이 빅쇼트나 인사이드자 계속 중요히 강조합니다. 적어도 그 두 편의 영화는 보시고, 금융 시스템이 사기다라는 것 인지하셔서 무분별한 비난, 근거 없는 허위사슬,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는지 자각하시고 그만합시다. 목사님들 그만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라기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금토이가 금리를 올리면 시작됩니다. 이미 지금 임계치까지 왔는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겁니다. 이미 임계 상황까지 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제 마치 부풀어오는 풍선을 바늘로 터트리듯이 제가 수년 전부터 경고했던 한국 경제 위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2018년 초에 강의 때 예측을 해드렸죠. 올 가을이 오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제 예측은 맞았습니다. 올 가을부터 추석 지나고부터 경제가 흔들거리고 창업자들 곡소리가 나는 것이 시작됐죠. 그게 비단 최저임금 때문이 아닙니다. 52시간 근로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경제적 위기의 피로가 슬슬 전이되는 것. 거기에 최저임금이 기름을 부은 거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이든 52시간 근로든 아니든 어차피 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산업 생태가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하는 국가가. 이제 부디 금리 이후의 세상을 잘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회복교회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 있습니다. 아와 배를 하는 것 때문에 필요 이상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